4월 미국의 고용 통계 보고서를 놓고 말이 많았습니다만 오늘 발표되는 4월의 미국의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도 전 세계의 이목이 다시 한번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4월 물가 지표 결과에 따라서 페드를 비롯한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에도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진단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4월 고용 통계를 놓고 말이 많았습니다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미국 증시를 덮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그 월가에서 네. 화두가 됐던 인물을 우리 정 PD께서 뒤쪽에 준비한 오셨는데요. 네. 잠시 좀 보겠습니다. 빌 게이츠 분이죠. 제가 분이라는 표현을 써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시청자분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도 이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다. 또 방송도 그렇게 해왔고요. 근데 많이 요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형적으로 사기를 몰리는 비루황 문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시세 조정해서 지금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세 조정자를 걸리지 못하겠습니다는 지금 도지코인이든가 비트코인에 아마 일론 머스크의 입장은 증권사라 보면 아마 이거 시세 조정자로 가게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캐시우드도 역시 시세 조정 최근에 어렵죠. 마진콜 문제로. 이게 미국의 최근에 증시 모습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인물이 월가에서 미국의 월가의 자화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4월 고용 통계 지난 주말에 발표했습니다는 이 이후에 앞길이 좀 혼탁한 상황에서 이렇게 전통적인 이론이 이렇게 먹히지 않다 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다. Nobody knows. 모르겠다 하는 이런 상태에서 이런 인물들이 부각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상당 부분은 이 서학개미 분들이라든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인물이 내일도 제가 배경 화면에 이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고용지표 문제였었죠. 네. 근데 우리 고용지표는 지표 고용지표가 있고요.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체감 고용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규 고용이라든가 실업률은 지표상의 고용통계고요. 그다음에 체감적인 고용통계는 미국 시간으로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서부터 발표했습니다. 일상생활 느끼는 체감지표입니다.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4월 고용쇼크 때문에 일부에서는 앨런의 실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경기가 둔화됩니다. 금융 완화가 지속됩니다 하면서 이런 쪽이 됐습니다는 이 방송을 통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틀렉 현상입니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경기가 과열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는 요인상에 나타나는 이런 미스매치 현상입니다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체감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채용 공고가 역대 최고였었죠, 역대. 네. 그래서 812만 명, 2월에 732회. 채용 지표, 이 체감적인 지표는 일상에 이렇게 고용을 통계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게 잡힙니다. 실업률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들 전문 직군에 해당되죠. 적임자가 못 차서 신규 고용 건수가 100만 명 하다가 경기가 부진하고 금융 완화가 지속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경기가 부진된 게 아니라 적임자가 없어서 신규 고용 창출이 100만 명 예상하다가 사실 26만 6천 명으로 그친 건수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화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44% 정도가 지원금을 많이 주다 보니까 소기업들이 일자리를 좀 이렇게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거기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먹고 살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코브라 역살이라 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게 체감적인 고용지표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의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자는 줄었습니다. 왜 그럴까? 지금 경기가 괜찮기 때문에 퇴직자를 주는 거죠. 그리고 또 경기가 안 좋으면 쫓아내겠습니다는 안 쫓아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직률이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직률은 뭐냐? 사실 높은 연봉을 바라보고 이직하는 이런 사람들이 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체감적인 고용지표도 사실 지금의 인플레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요인이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런 각도에서 페드에 두 가지 목표가 있죠. 하나는 고용 통계의 목표가 있죠.
고용통계 목표는 파월은 2에서 3년 지나도록 완전 고용이 달성하지 못한다. 한데 반해서 자 지금 이렇게 일상적인 그 고용지표 보면 일자리 붐이 있는 거죠. 거기에 적임자가 없기 때문에 또 지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자리 붐이 일어나면서 내년에 완전 고용이 달성을 한 게 아니냐 하는 측의 앨런의 시각대로 귀결되는 거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인플레 문제 불거지고 있죠. 뭐 다들 이제 인플레 문제가 불거지는데 자 인플레 문제가 불거진다는 것은 파월의 입장에선 인플레 현상이 일시적 현상이다 하는 데 반해서 사실 이렇게 인플레가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결국은 앨런의 입장대로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은 자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좀 해야 되는 시점이다 하는 이런 쪽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그 재무장관의 제닛 앨런이고 그다음에 현직이 파월이지만 페드의 두 가지 목표가 물가 안정과 고용 창출이죠. 그래서 물가 목표에 대해서는 파월은 일시적, 앨런은 우려해야 된다. 그다음에 고용 목표에 대해서는 자 파월은 2에서 3년간 완전 고용을 달성하지 못한다. 근데 앨런은 내년에 달성한다 하는 입장에 대해서 지금 시장의 입장에서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인플레 문제와 고용 시장에서는 일자리 붐 같은 거 이런 것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앨런 쪽으로 시각이 빠르게 바뀌고 앨런의 입을 주목하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가 많은데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게 된다면 아무래도 임금 상승으로밖에 이어질 수 없겠는데요. 오늘 미국 증시도 실제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인플레 문제가 덮쳤다는 표현을 썼죠. 네. 그래서 사실 그 미스매치 버틀렉이면 결과적으로 보면 자 우리나라의 게임에서 보면 네. 게임의 번인데 거기에 훈련된 인력이 없다 보니까 아마 그 여러 가지 게임 회사들이 높은 연봉을 주면서 그랬죠. 인력 스카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 임금이 올라가죠. 미국에 지금 임금은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미국의 인플레가 올라가면 우리가 인플레 요인에서 공급 코스트 푸시의 인플레 요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오래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제 자 금융 안정 보고에 있어서 미국의 그 로링 20에서 100년 전에 발생한 1920년대 상황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 해서 그 영어를 좀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제 금융사의 그 이렇게 실질적인 그 책임자께서 좀 조용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요. 요 로링 20는 1920년대 그러면 지금은 2020년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0년 전에 발생했던 그때 상황에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1929년 미국의 후보 그렇게 대통령 시절에 미국에서 역대 꼴찌의 대통령이죠. 이때 주가가 그 대폭락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1930년대 대공황으로 이어졌던 이런 사례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는 이런 우려가 왜 나오냐 하면 그만큼 지금은 코로나 직후에 무제한 금융 완화 그리고 돈을 좀 이렇게 경기가 살아나면 빨리빨리 좀 회수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지연되다 보니까 이 돈 푸는 문제에서 하고 이걸 출구 전략에서 돈을 회수해야 되는데 회수하는 문제를 자꾸 지연시키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은 주식뿐만 아니라 가상화폐도 거품이 발생하고 아까 서 이사께서 얘기했습니다는 목재 가격도 올라가고 구리 가격도 올라가고 해서 또 집값도 미치고 해서 거품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경고가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인플레 문제가 불거되죠. 그럼 인플레 문제가 불거될 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자막을 보겠습니다. 자, 인플레 이렇게 불거되면 금리 상승과 그 다음에 경기와 악순환 고리가 형성, 비시어스 스파이럴이랍니다. 이 고리가 형성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한번 이 그래프를 보고 자, 미국의 4월 고용 통계가 지난 주말에 발표했습니다는 일부에서 금융 완화 주가는 올라갈 바에 있다. 코스피 4,000포인트. 저도 그렇게 가기를 바랍니다는 실제로 그렇지 않는 것은 인플레 문제가 불거되면 일단은 인플레가 불거되면 금리가 상승하죠. 시장 금리가 상승하죠. 그래서 한 이틀 전에 우리가 거래일 기준 이틀에 고용 통계가 발표할 때 국채 금리가 사실 그 한때는 10년물이 1.48%까지 떨어지다가 네. 오늘은 국채 금리가 1.625까지 올랐을 거예요. 아주 빨리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면 금리가 상승하죠. 그러면 이제 미래 기대 가치를 결정하는 기술주들의 할증률이 이제 높아졌으니까 결국 미래 가치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결국 이틀간 나스닥 지수가 고용 통계 발표한 이후에 거래일 기준이 이틀이 진행됐죠.
월요일, 화요일이니까 미국은 우리는 이제 수요일이지만 2.6% 급락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나스닥 지수가 어제 많이 떨어진 관계로 2.5% 떨어진 거로 사실 오늘은 이렇게 소폭 떨어지긴 했습니다는 이틀간 4월 공개형 통계 이후에 인플레가 문제되고 시장 금리가 국채 금리가 1.48에서 1.625까지 올라가는 사재에서 나스닥 지수가 거의 2.6% 이렇게 급락한 배경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화살표를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왜 이렇게 다우지수가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연이어 떨어졌을까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인플레가 올라가면 우리가 명목소득을 갖고 있어도 인플레가 올라가면 실질소득은 감소하는 거죠. 실질소득은 감소하니까 예. 미국의 GDP의 총수항목별 기여도에서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2%니까 그렇죠. 자, 인플레 증가해서 실질소득이 감소하면 안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GDP에 대해서 72%가 민간 소비가 차지하니까 경기 재둔화 우려가 될지 모른다. 자,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모처럼 살아나고 있는데 그린슛, 엄동설현에 코로나 엄동설현에 봄날이 푸릇푸릇한 그린슛, 경기 회복의 그린슛 했는데 자, 이게 인플레가 붕착해서 실질금리, 실질소득이 떨어지면 다시 한번 가을에 풍성한 열배로는 골든골이 아니라 그 어린 싹이 돋다가 경계백 쌌다가 다시 실질소득 떨어지고 민간 소비 떨어져서 옐로우 위즈 시든 잡초가 되지 않는 다우지수 떨어져. 다우지수 떨어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에 오늘 시청자 여러분한테 느닷없이 미국의 페드 인사 중에서 어제 사실 레이먼 브래드너드의 인사의 반응을 주목하십사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결국 결국 오늘 시장에 바친 사람이 누굽니까? 레이 브레이너드가 사실 금융 완화, 이 전통적으로 비둘기파인데요. 금융 완화에 대해서 분야에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발언 때문에 장 막판에 나스닥이 돌아선 거고 다우지수가 낙폭이 600포인트 넘다가 떨어진 배경이다. 오늘은 브레이너드의 가장 큰 공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브레이너드의 입을 조심하십사 하는 오늘 이제 우리가 정 PD께서 우리가 자막을 빨리 이렇게 했죠. 그래서 오늘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시장을 바치는 요인이 됐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시간으로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증시를 덮치고 있는 만큼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월가가 긴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이제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고 네. 내일은 생산자 물가가 그렇죠. 발표되죠. 인플레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물가 지표가 오늘 저녁에 발표.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오늘 저녁이죠. 미국 시간으로는 이제 오늘 이제 미국의 막 밤이 시작되고 이제 수요일이니까 미국 시간은 수요일에 발표하는 겁니다. 우리 시간으로 이제 시차 때문에 오늘 저녁 때 발표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좀 인플레 문제 때문에 사실상 그렇습니다. 아주 긴장되고 있죠. 아마 전 앵커도 방송을 일찌감치 이렇게 3시부터 준비하면서 미국의 인플레가 덮쳤다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물가 지표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전운이 감도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아주 굉장히 지금 전쟁이 일어날까 하는 이런 전운이 감도는 상태인데요. 증시 입장에서는 오늘 저녁에 미국의 그 물가 지표가 발표되는 게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 것이 전운이 감도는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전쟁이 이렇게 난다 이렇게 하면요. 미리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강부들은 위험을 그렇게 직면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굉장히 경륜상 보면 과거에 이렇게 해리케인이 영국에 닥칠 때 그때 당시에 BBC에 굉장히 유명한 기상 전문가 입장에서는 아주 그냥 이렇게 들떠가지고 안 된다 하는데 이 어부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기상 지식이 없지만 경륜 때문에 자 이렇게 해리케인이 닥칩니다 할 때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때 300년 만에 영국의 해리케인 자체로 런던 자체가 파괴했던 것이 소위 그때 BBC 전문가 마이클 피시가 내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당신 어부 같은 사람들이 뭘 하느냐 해가지고 해서 이게 영국을 덮쳤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륜에 의해 가지고 강부들 입장에서는 좀 불길할 때는 항상 이 까나리아라는 요 새를 같이 이렇게 간답니다. 감미입니다. 아시겠습니다는 까나리아 하니까 전 앵커는 벌써 얼굴이 좀 찡그러지는데요. 과거 1박 2일을 좀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까나리 액전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고 이 까나리아 제도, 이게 모로코 제도의 북부 아프리카에 있죠. 거기에 그 토종 새인데요. 사실 스페인이든가 뭔가 식민 지방에서 있는 사람들이 위기를 미리 전제하는 그런 능력 때문에
이걸 애완용 새로 느꼈던 겁니다. 탄광 속의 그래서 카나리아.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고 네. 그러죠. 그래서 탄광소에 가서 가스가 배출되면 굉장히 먼저 죽어서 위기를 신호다 해서 항상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경제 이렇게 TV에 우리 정 PD께서 오늘 자막 보여준 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은 그 북반구 지역에 미개 중서부라든가 이러한 그 중국의 그렇게 북부 지역에 그러니까 이제 그쪽이 어죠 옛날에 장덕진 이렇게 전 농산부 장관이 대륙 지역의 곡창지대 이렇게 해서 했던 지역입니다. 중국의 북부 지역이 되겠죠. 세계적으로 곡창지대입니다. 근데 지금 가뭄 때문에 굉장히 식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자막 보이셨죠? 정 PD 한번 이렇게 중서부 지역의 가뭄으로 해서 파종이 안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5월달, 6월달 같은 경우는 북반구 지역의 곡창지대에 파종이 잘 돼야 되는데요. 파종이 안 되는 시기다. 그런데 반대로 남반구 지역은 사실 지금은 수확 시기거든요. 네. 근데 아시겠습니다만 남반구 지역도 사실 그 수확 시기에 대홍수 피해 때문에 수확이 잘 이루어지자 파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그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특히 식량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시기적으로 보면 2010년대에도 식량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인플레가 불거지다 보니까 금융위기 직후에 발생했던 뿌렸던 금융 완화를 좀 회수해야 되지 않냐는 테이퍼링의 시발점이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자, 2020년대 로링 여기 있죠? 아까 이제 보였던 네. 우리 한국경제TV의 스태프진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가장 증권사의 일부 이렇게 인사드려 하는 분들보다 가장 발빠르게 의미 있는 것을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이런 걸 좀 잘 자막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봤어요. 최악의 지금 그 북반구 지역은 북반구 지역 파종 시기거든요. 파종 시기인데 파종 시기 최악의 가망이니까 파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식량물 같은 경우는 선물 가격이니까 자 가을에 수확 지역에 저렇게 파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확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선물 가격이 식량의 선물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이런 배경이다. 근데 이것이 2010년대 상황도 비슷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줄여지고 조건부로 가면서 시한부로 가고 QT 나오고 오퍼션 트위스 나오고 그리고 2013년에 테이퍼링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2011년 그것도 5월달 아주 봄철이죠. 식량 가격이 급등하니까 자 인플레 문제 불거되고 코로나에서 무제한 풀었던 양적 완화 정책이 회수하는 게 아니냐 하는 쿼런티 이징에 변경될까 하는 이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최근에 세계 곡물 가격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격이 다 올라갑니다. 미국도 국민들이 있잖아요. 자 미국의 물가가 안정됐다, 3월까지 안정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이 장바구니 물가는 엄청 많이 올라갔거든요. 장바구니 우리는 그랬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표와 체감 물가 간에 사실 그 이렇게 괴리가 이렇게 발생하면서 지표 물가를 증시하는 파월은 일시적이다 하는데 반해서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넷 앨런 것처럼 인플레를 우려하고 금리 인상이 돼야 된다 하는 이 입장에 더 공감하는 배운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사실 지표와 관계없이 미 국민들 사이에 또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지금 식품력 가격이 엄청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발 에그플레이션에서 이 용어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2005년인가요? 에그플레이션에서 모 그 공영 라디오 방송에서 사실 그 에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때 아주 인기 있는 진행자였었는데요. 에그플레이션이니까 그때 이 용어를 잘 모르시는 진행자께서 유명하신 진행자인데 에그 무슨 계란발 인플레이션입니까 하는 이런 적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경제용어를 빨리빨리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에그플레이션은 에그의 계란이 에그가 아니라 에그리컬처의 에그의 인플레이션의 플레이션 합친 다들 아시죠? 그래서 에그플레이션은 저널리즘의 합성어다 이렇게 부르됐습니다. 이 용어가 다시 불거진다. 그래서 인플레가 덮쳤다 이렇게 부르됐습니다. 사태가 더 심각한 건 이렇게 식량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원자재 가격도 다 올라가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공급 차질 얘기 많이 하죠. 노동력 공급 차질이니까 임금 상승하면서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식량도 공급입니다. 차질이니까 결국 농산물 가격이 이렇게 해서 에그플레이션도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죠. 이것만입니까?
지금 반도체도 사실 차질이다 해서 연일 뭐냐 반도체 칩 때문에 자동차를 못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도체 공급 차질 이것도 코스트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입니까? 지금 이렇게 구리라든가 니켈이라든가 우리 김수현 이사가 아침부터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요하기 네. 때문에 얘기했습니다는 모두 먼저 이게 공급 차질이다. 그래서 그 요인들은 쭉 설명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 차질에 인해서 우리가 보면 공급 측 요인이 있고 수요 측이 있고 그래서 인플레 원인은 코스트 프리시 인플레이션 공급 측 요인, 디맨드 풀 사이드 경기가 과열돼서 수요가 폭발할 때 물건이 따라주지 못하면 사실 그 가격이 올라가서 발생하는 디맨드 풀 사이드 인플레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물가의 그 송수에 따라서 마일드 인플레이션 우리가 대체 우리가 착한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오히려 인플레 나는 게 좋은 겁니다. 네. 근데 이 속도가 빠르게 될 때는 악한 나쁜 인플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뛰는 식으로 갤러핑 되고 그 다음에 뭐냐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초 인플레이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분류하는데요. 최근에 보면 많이 차질, 노동력 차질, 반도체 차질, 그 다음에 식량 차질, 원자재 차질 하면 이게 전부 공급 측의 문제가 되는 거다. 코스트 프리시 인플레이션이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코스트 프리시 인플레이션은 착한 인플레이션이냐 나쁜 인플레이션이 할 때 나쁜 인플레이션에 해당됩니다. 나중에 좀 증시 입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쁜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체감적인 부분은 많이 되죠. 기대 심리는 자 코스트 프리시는 공급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속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속성을 갖고 있는 익스펙테이션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익스펙테이션 물가는 BE 알죠? BE 지표 같은 경우는 지금 4월에 3.4% 나왔습니다. 얼마나 높으냐? 작년 3월에 0.5%입니다. 우리 한 달, 1년 만에 6배가 수직 증상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시청자 여러분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때 이렇게 한 3.5% 정도 이렇게 나왔을 때입니다. 이때 버냉키 회장이 처음으로 테이퍼링 얘기했죠. 어떻게 공교롭게도 지금 3.4%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 문제가 덮치는 겁니다. 덮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4월 고용 통계가 발표한 거 가지고 고용 쇼크다. 그 다음에 미국의 경기가 둔화된다. 금융 완화가 지속된다. 주식 고고한다 하는 이런 시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앨런의 금리 인상은 발언은 실수다. 이렇게 해서 얘기했던 것이 이렇게 분석이 참 이렇게 단기적 안목에 그쳤다.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나온 거다 하는 것을 그대로 입증해 준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히스토리 보면 네. 왜 미국의 월가에서 상황이 그때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까나리아와 같은 이러한 불길한 위기를 미리 전조하는 이런 조짐에 이런 것이 이렇게 용어들이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급 차질과 관련해서 최근에 노동력 공급 부족 사태와 또 연관을 지어서 중국 인구가 감소했느냐를 놓고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10년 인구 센서스 통계가 네. 원래는 4월 말에 발표돼야 되는데요. 발표가 늦게 돼서 이제 발표됐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아시겠습니다는 세계적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세계 노동력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보면 자 세계 인구에 이렇게 보면 중국과 인도가 양국을 차지하는데요. 지금 공식적으로 보면 6차 인구 센서스 통계가 발표했습니다. 14억이 넘었습니다. 근데 호주 제도에 의해서 이렇게 신고되지 않는 사람이 2억 명 정도 내지는 3억 명 정도로 본다면 17억 정도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니까 세계 인구가 전체의 74억이니까 지금 그 세계 노동력 공급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국의 인구가 절대 인구가 증가했느냐 감소했느냐가 그만큼 관심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노동력 공급 차질에서 임금 상승이 인플레 문제를 증가하니까 네. 절대적으로 세계 노동력 공급에 중요한 입장을 차지하는 중국의 인구가 감소했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인플레 문제에 관련해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은 자꾸 지연되면 오해가 낳는 거죠. 뭐든지 계획에 자꾸 지연시키면 오해가 낳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10년 인구 센서스 통계가 자꾸 이렇게 지연됨에 따라서 파이낸셜 타임스는 결과적으로 보면 과거의 사례를 볼 때 자꾸 발표에 지연되는 것은 뭐가 음모가 있는 게 아니냐 해서 파이낸셜 타임스의 연계 경제 전문 유력지죠. 그래서 신뢰가 가장 높은 겁니다. 중국의 이 절대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한 게 아니냐 한 게 논란이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그 인민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보면 네. 자, 아니다. 작년에 늘어났다. 근데 실제로 발표됐는데요. 늘어나긴 늘어났어도 아주 증가가 거의 정체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이낸셜 타임스에 지적했던 내용도 그렇게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아주 정체된 상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증가는 했습니다. 인민은행 정부대로 증가는 했는데 아주 의미가 없는 증가세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플레 문제가 얼만큼 관련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은 그렇습니다. 증강현실 시대에 저개발국의 값싼 인구가 공급되는 이게 시점이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인구에서 구제를 보더라도 양극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아주 전문직에서 소위 이러한 그 사태가 발생할 때 형제 효과가 있는 이런 전문직과 아주 밑에 계층에 쓰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대부분 다 훈련되어 있는 것은 전부 AI, 로봇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뭐냐. 블랙홀 상태의 노동력 문제를 누가 공급하냐. 중국이 거의 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중국의 인구가 둔화된다는 것은 감소가 되지 않더라도 둔화가 된다는 것은 또 다른 루이스 전환점에 걸린다. 그러면 최근에 루이스 전환점은 뭘까 하는 것을 잠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어가 이제 자꾸 나오기 때문에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중국은 경제 성장이 맨 처음에 외연적 성장, 양띠기 경제를 합니다. 북한의 천리마운동 생산성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 농토가 넘습니다. 그냥 사람만 집어넣으면 이렇게 생산이 증가하죠. 네. 그렇다고 해서 마냥 할 수가 있느냐? 두 가지. 일단은 집어넣으면 해당 면적에 사람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럼 혼잡병이 발생합니다. 그럼 뭐냐? 이렇게 생산 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양적 선화 관계할 때 농촌으로부터 노동력이 임금 상승 없이 무제한 공급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사실 더 이상 공급하지 못하면 루이스 전환점에 걸리는 겁니다. 여기 이제 나오죠? 루이스 전환점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extensive growth path, 외연적 성장, 생산, 밀어붙여, 양뛰기, 북한의 천리마운동, 천삽뛰기 운동 뭐 이런 것처럼 양뛰기 경제, 대학적 양뛰기 경제 하다가 혼잡병 발생하고 농촌으로부터 값싼 노동력이 공급되지 못할 때는 그때는 인텐시브 생산성 증대 한 사람의 고용을 좀 감소시키더라도 사실 그만큼 휴먼 캐피탈에서 거기에 AI 집어넣고 생산성 증대해서 사실 그때는 이렇게 인텐시브 단계로 하는 게 전형적인 로버트 솔로의 1970년대 예일 거시 경제 패러다임의 1960년대에 사실 케너디와 존슨 시대의 베트남 경제 특수한 호황을 누렸던 예일 거시 경제 패러다임 지게 제니럴론의 이론적 정책 처방에 근거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세계 경제가 그동안 중개 인구 공급, 그다음에 세계 경제 성장, 스윗 스팟 이걸 누렸던 기간이 사실 지금 거의 정체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죠? 찰스 구드아트라는 영국의 런던대의 지금은 명예교수입니다. 최근에 책 중에 아주 이 책을 꼭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The Great Demographic Reversal 해서 인구 대역전으로 한번 번역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추가됐습니다. 여기에 코로나의 해빙 시절, 지금 이제 백신에서 코로나 사태가 해빙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세계 인구가 감소하면 10%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올 거다 하는 쪽에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거 말려서 인플레 문제가 불가됨에 따라서 공급 차질 측면에서도 중개 인구 감소 문제가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다 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렇게 공급 측에서 유발된 인플레이션이 수요 측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자, 지금 이제 코스트 프레시 인플레이션이 났죠. 네. 가끔 공급 차질에 의해서 임금 상승, 뭐 원재료 가격 상승, 반도체 가격 상승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지금 올해의 성장률 한번 보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서 갑자기 인슐레이션 절연해서 자, 디스다이카타마 이제 붙여버리니까 경제 성장이 빠르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올해의 성장률 보면 자, 세계 경제 성장률이 5.9% 정도로 봅니다. 그럼 세계 경제 잠재 성장률이 지금 아무리 높게 3.5% 볼 때 올해의 그 오큰 법칙상 우리가 보면 갭해서요. 자, 올해 실제 성장률 이렇게 보면 5.9%니까 세계 경제 잠재 성장률이 3.5%니까 빼면 그러면 플러스 한 2.4%포인트 인플레 갭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디맨드 풀 사이드, 경기와 디맨드 풀 사이드 인플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가 되고 있는 이렇게 미국 경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경제 올해 6.5%죠.
아니면 가장 비관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1에서 8%, 9%까지 보니까. 자,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2.5%입니다. 2.5, 6.5에 2.5 빼면 4%포인트 인플레 갭이 발생하는 겁니다. 네. 다른 국가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트 푸시, 비용 피면의 인플레이션과 총수의 사이클가 서로 비셔스 사이클 변화. 그럼 이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경제학 공부하시는 분은 최근에 이 그래프가 aggregate demand 커브, aggregate supply 커브 해서 총수요 총공급 커브. 이건 노동시장과 화폐시장과 실물시장을 모두 합쳐서 이 그래프에 나오는 겁니다. 그건 이제 그러면 이제 좌측 변은 물가 상승, 우측은 성장률 보겠습니다. 최근에 공급 차질, 그거는 공급 측 요인입니다. 코스트 푸싱. 네. 공급 측에서 공급 곡선을 좌측으로 움직인다는 얘기, 좌측으로 빨간 선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자 성장률이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물가가 올라가죠. 예. 자 빨간 선을 먼저 이동시켰던 거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총수요 사이드에서 디맨드 풀 사이드 간다. 그러면 수요 측 사이드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그러면 물가는 더 올라가고 그다음에 성장률은 사실 공급 측에서 깎아먹던 것을 이제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물가만 올라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제의 제레미 스겔이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향후에 5에서 6년간은 20%의 물가가 올 수 있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리고 자 세계 이렇게 인구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받쳐지지 못할 때는 물론 거기에 반도체라든가 했을 때는 요와 총수요와 총급 간의 악순환 사이클이 되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래서 이제로 균형점 이제로 이완으로는 이쪽에 물가 상승은 P제에서 P안으로 물가가 하이퍼 인플레이션 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국면이 예상되기 때문에 물가가 덮치는 게 아니냐 하는 시각이 실제 발생 여부가 반것이 하는 주가는 익스펙테이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물가가 익스펙테이션 하다 보니까 이게 어제 나스닥 폭락하고 그다음에 오늘 다우진스도 이렇게 떨어지는 배경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4월 고용 통계에 이어서 오늘 4월 물가 통계가 발표가 된다면 옐런 재무장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라는 시각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간단히 이제 증시 입장에서 설명해야 되니까 끝나겠습니다. 네. 노동력 공급 문제는 결국 이제는 금융 완화로 풀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게 총량적 규제이니까 네. 총량적. 14에서 6%는 자 페드가 담당했다. 근데 지금은 질적 문제이기 때문에 재정이 담당해야 된다. 재정은 앨런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인플레 문제도 지금 복합적인 차질 문제에서 나오는 거죠. 차질 문제에서 나오니까 어떠냐 하면 페드보다는 앨런의 역할이 더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빠르게 경제 컨트롤 타오긴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도 재정 역할이 중요하니까 재정 역할의 책임자, 그다음에 노동 문제, 물가 문제도 인플레 문제, 고용 문제도 사실 그 앨런의 역할이 중시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앨런, 그다음에 바이든도 앨런, 그다음에 정책의 주안점이 재정으로 이렇게 가는 상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처럼 공급 측과 수요 측에서 동시에 이렇게 인플레이션 우려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의미를 해석해 보면 좋겠습니까? 어떤 분이 인플레가 이제 발생하더라도 우려할 필요가 없다. 착한 인플레이기 때문에 증시에서는 플러스다.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는 대체로 인플레는 악한 인플레이션, 나쁜 인플레이션.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옛날에 무슨 나쁜 남자라는 영화에서 이렇게 나왔는지 착한 인플레이션, 나쁜 인플레이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걸 네. 증시 입장에서 인플레가 착한 인플레일까 나쁜 인플레일까 할 때는 보겠습니다. 일단은 인플레는 전반적으로 증시에 안 좋은 겁니다. 유동성을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위기 이후에 인플레 문제가 불거지면 일단 증시 전체적 측면에서는 안 좋은 거다. 나쁜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더더구나 최근에 코스트 인플레 차질에서 나오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걸 한번 이게 악한 인플레이션인지 나쁜 인플레이션인지 착한 인플레이션을 보겠습니다. 코스트 프레시엠 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키죠. 보겠습니다. 기업의 프로핏은 커런트 매출액 빼기 코스트입니다. 코스트는 전부 임금, 그다음에 반도체 가격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이 점에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에서 나오는 이건 빼기를 하는데 저 점을 쳐가지고 잘못됐던 겁니다. 네, 이제 마이너스인데 네. 제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매출액 알려줬는데 마이너스 비용이요? 매출액 빼기를 비용이니까 그 네. 비용 성사하니까 비용이 증가해가지고 인플레가 발생하면 이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증시 입장에서는 나쁜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죠. 예. 물론 이제 관련된 뭐 농산물이든가 에너지 관련된 업종들은 가격이 상승해서 그때 일시적으로 이렇게 호재가 업종도 있는 겁니다. 뭐든지 증시라는 것은 증시 해설을 할 때 증시 업종별 차별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참 잘못돼 있다. 증시는 생리와 함께 생성과 함께 업종 간 차별화다.
다우존스가 40포인트 하락에 오르더라도 업종별 차별화했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생리상 뭐냐 관련되어 있는 호재 업종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코스트 프리시 인플레이션은 나쁜 인플레이션에 해당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착한 인플레이션이 될 게 뭘까? 디맨드 풀 사이드입니다. 보겠습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디맨드 풀 사이드는 경기 허용될 때 매출액 증대하죠. 매출액 증대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사실상 코스트는 유발하지 않으면서 매출액 증대하니까 그 순간만큼은 착한 인플레이션이 된다는. 왜냐? 프로핏이 증가하기 때문에. 익스펙테이션 증가하죠. 매출액 증가하는데 자 코스트가 안 올라. 익스펙테이션. 기업의 수익이 증가. 어닝 서프라이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속도가 빠를 때는 뭐냐? 결국 그 인플레조차도 나쁜 인플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오늘 저녁에 미국의 시간을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에 이어서 내년도에 내일은 생산자 물가는 소비자에 전가시키거든요. 그래서 1에서 2개월에는 반드시 생산자 물가로 나오는 겁니다.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제 중국에 이렇게 생산자 물가가 세계에서 인플레를 유발하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은 생산자 물가가 6.5%에서 굉장히 높게 나왔던 겁니다. 이런 측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의 인플레가 문제가 되면 인플레 해칭으로 부동산 안 돼, 금 안 돼. 그래서 인플레 해칭으로 과거의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이렇게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마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우리 정 PD 마지막으로 한번 가상화폐 이렇게 가격을 한번 보여주면 그게 아마 절실할 겁니다. 다만 한 가지. 그래서 인플레가 문제가 될 땐 인플레 해칭 사안으로 이렇게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이 들썩이지 않느냐. 오늘 가격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이 여기도 거품이다. 그죠? 네.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좋죠? 네. 나머지 가격도 한번 마켓워치를 보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좋은데 이것도 거품이다. 거품이다. 그리고 밸류가 없다. 그리고 시세 조정 문제가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에 장난삼아 얘기하는 것이 지금 많은 사람의 세계적 돈을 왔다 갔다 하는 입장이다. 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규제가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규제에 들어간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규제에 들어간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이 인플레 해칭 차원에서 비트코인과 가상화폐가 들썩이긴 할 거로 봅니다는 네.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상황에서 돈을 넣기에는 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를 덮치고 있는 코로나발 복합적인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자세한 진단 말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